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35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 데카르트의 삶을 이야기했으면 이제는 데카르트의 철학을 이야기해봐야죠. 네. 과연 이 사람은 골골대면서 무슨 생각을 도출해냈을까? 아 근데 우리가 철학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요? 와 대단합니다. 줄이고 줄여서 준비해왔습니다. 굉장합니다. 자, 데카르트는 네덜란드에서 사상을 완성하고 저작을 발표했다고 했고요. 그는 의심병 환자죠. 의심하고 투덜거리다가 근대를 열어젖히는데 으라차차. 으라차차가 아니라 골골골골 하면서 이렇게 겨우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셔츠 겨우 그러니까 뜯어서. 열어젖힌다 좀 안 맞는데 살짝 문틈만 살짝 이렇게. 참고로 데카르트는 풍성족 철학자였습니다. 살짝 그럼요. 위화감이 느껴지더군요. 맞아요. 그 초상화 보면 풍성하시죠. 아, 이렇게 그럼요. 어깨까지 오는 그 단발에. 이게 드뭅니다 철학자 중에 풍성족. 맞아. 아, 왜? 왜? 없어요. 우리 옛날에 이분- 찾아봤었잖아요. 나 갑자기 마르크스 생각했는데 마르크스는 좀 다르잖아요. 마르크스는 머리가 풍성하진 않죠. 네. 아니 이분이 수염이 풍성하지. 이분이 일장에 풍성적으로 이게 딱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 뒤에 아주 한참 거의 미분적 분급으로 뒤에 가야 그 누구야 비트겐슈타인 정도가 풍성적 철학자고 나머지 다 탈모인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오래 혹시 누워 있고 쉬셔갖고 머리가 덜 빠진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 역시 건강이 최고인가? 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 건강식품 광고를 다시 그럼요. 한번 듣고 오고요. 아로니아진, 당신은 누구죠? 뉴 아로니아진이 출시되었으니 먹는 자마다 피로회복과 심찬 하루를 얻으리로다. 정말 먹는 족족 몸에 좋은 건가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먹거라. 그리하여 건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내가 약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항산화 효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국내 최고 함량, 최다 판매, 평산네이처 뉴 아로니아진. 자, 대표님. 네. 아로니아진 우리 평산네이처 사장님께서 전화를 주셨다고요. 네,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 전화 안 하시는 분께서. 네, 드디어 하루니아진이 우리 그때 얘기했던 거 하루에 네. 하나를 먹는 그거. 네, 그게 드디어 출시됐다. 이제 빠르면 다음 주,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업로드될 때쯤에 드디어 이제 시장에 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렇답니다. 하루니아진. 네. 왜냐면 아로니아진이 조금 이렇게 먹기가 좀 불편한데 이건 알약처럼 이렇게 네, 먹기 네. 편하다, 좋다라고 하셨는데 역시 이분은 또 이번에도 전화를 하시면서 광고 주시면서 마치 의뢰 태도로 마치 내가 택배를 시킨 뭐지 내가 저기 거기 어디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전화해서 저기 대표님 주소를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이거를 샘플로 보내드릴게요 이런 거서 아니 왜 이렇게 굳이 이 시대의 모범 갑이시다. 네. 어쨌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니아진입니다. 하루니아 진진진. 나는 이게 그렇게 좋더라. 그런가? 이상하게 이게 그렇게 좋더라 이렇게 하는 게. 자 하루니아진 1부에서 말씀드린 데카르트의 네덜란드 생활. 여기서 본격적인 철학 생활을 하죠. 하루 12시간 두어서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신이 분명히 있다고 하죠. 학교에서 맨날 그렇게 배웠잖아요. 스콜라 철학의 방식은 우리 전번 시간에 말했듯이 너무 복잡하죠. 음. 그런데 진리는 이것보다 단순하고 명확해야 되지 않나요? 단순하고 명확해야 이것이 진리라고 쉽게 인정할 수 있죠. 그렇게 지저분하게 중언부언하고 논증하고 논증에 논증을 또 하고 논증에 논증에 논증을 또 하고 하는 것이 진리인가? 이게 또 이 시대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영향을 받은 게 있어요.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을 하죠. 네. 네.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 코페르니쿠스 시대에 천동설이 진리였죠. 그러니까 지구가 땅은 중심이고, 가만히 있고 우주의 네. 중심이 지구고 태양도 우리를 돌고. 그렇죠. 네. 하늘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걸 상수로 놓고 천체의 움직임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천체의 움직임의 작동 원리가 한없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만약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고 가정하자마자 천체의 움직임이 갑자기 단순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이 더 진실에 가깝지 않겠느냐는 거지. 이것이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이라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우리 정치에서 최순실 씨인가요 그러면? 왜? 최순실 씨를 대입하자마자 모든 게 풀렸잖아요. 맞아. 어. 대통령이 왜 저러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그치. 왜 저런 결정을 하지? 이게 딱 대입되자마자 다 풀렸잖아. 이렇게. 순실이적 전환. 네. 그래서 데카르트는 신이 있고 신의 선량하심과 역사하심이라고 그러죠. 가톨릭에서. 역사하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역사가 그 건설할 역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일사.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만든다. 네네네. 만드신 하느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역사한다. 서양의 관념은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진다죠. 직선적이잖아. 우리 동양의 관념은 원형이라고 하고. 네. 순환의 개념이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 작동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신의 역사하심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믿고
신이 인간에게 준 세상을 의심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 믿는 사람이에요, 데카르트가. 믿을 수가 없죠. 애초에 종교 전쟁하면서 양측에서 다 용병으로 뛰어봤죠, 이 사람은. 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가정과 학교에서 어른들에게 들었던 상식부터 이 사람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상식이란 이런 거죠. 뭡니까? 상식은 예를 들어서 호랑이는 무섭다, 눈은 차갑다, 이런 게 상식이죠. 네. 내가 좋은 행동을 하면 사람들도 나에게 잘 대해준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다 상식이지. 겸손해야 한다. 돈이 최고다. 그것도 상식이죠.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말인데요. 상식은 세계에서 가장 잘 팔려나가는 상품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스스로를 상식이 잘 갖춰진 사람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거 정답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누워서 지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본인이 그럼, 상식적이지 않다고 가정한 사람은 진짜 없죠, 잘. 그럼요. 그러면 데카르트는 그 상식부터 부숴주겠어가 되는 거예요. 네가 말한 상식이 뭔데?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 얘기만 해도 아버지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굴 텐데 자기가 볼 땐 관찰해 본 결과 이 사람이 앞뒤가 안 맞는단 그러니까 말이야. 아버님 법관이니까 합리적이야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런 뭔가 구멍이 나 있는 걸 보면서 그래놓고 자기가 상식적이다라고 하면서 나한테 이래저래라 훈계를 한다? 이게 웃기네 라는 생각을 했겠지. 이 사람 지금 가톨릭과 개신교 중 어느 편이 옳으냐? 이런 수준은 자 개신교도라면 개신교가 옳다고 믿고 가톨릭 교도라면 개신교도들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벌써 이건 상식이 아니잖아.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파회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이 정도 수준의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감각부터 다루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데카르트의 수학은 확실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수학은 확고부동한 어른들이 거짓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수학을 옛날부터 사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수학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1 더하기 1은 우주 어디에서도 2죠. 그래서 수학을 우주의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학적이지 않은 다른 명제들을 부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험 삼아. 첫 번째 감각이죠. 클로드 모네라는 서양 미술사의 중요한 화가의 작품 중에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루앙교회 연장이 있어요. 네. 교회를 계속 빛이 지는 시기마다 계속 그린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가 어떻게 달리 보이는가를 보이는 그대로 그린 건데요. 전혀 다른 사물이에요. 오후에는 반짝이고 저녁에는 붉게 물들죠. 노을을 먹어서. 그렇다면 인간의 감각은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거지. 이거 흔히 얘기하는 거니까 하늘색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그 스카이 블루 색깔뿐이 아니잖아요. 사실 뭐 그쵸. 검은색도 하늘이고 약간 붉은색도 하늘이고 이것과 함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살색. 우리는 이제 이런 노란 색깔 이렇게 노르스름한 색깔이 살색이지만 이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점. 그렇죠. 예, 그런 수준보다 데카르트는 더 간 거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동양인의 살색을 예를 들어 살구색이라고 하자. 그러면 살구색이라는 게 뭐냐는 거지. 살구가 파랗다가 빨갛다가 뭐 이럴 텐데 이거 가면 색깔이 그치. 바뀔 텐데. 아니 살구가 파랗게 색조차.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색조차.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뭇가지를 물속에 넣으면 구부러져 보이죠. 이게 사실 나뭇가지는 펴져 있어. 여기서 감각의 신뢰성이 무너지죠. 데카르트는 추위를 잘 타죠. 근데 어떤 군인 추운데도 술 잘 마시고 돌아다녀. 그러면은 눈은 차갑다라는 명제는 진리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북극곰에게 눈은 포근한 거겠지. 그러면 눈은 차갑다는 상식이지만 인간 사회에서 그것은 객관적인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태양은 빨갛다는 것도 거짓이죠. 개는 흑백으로 보죠, 사물을. 개에게 태양은 밝은 거지 빨간 게 아니죠. 그리고 자 여기 유리컵이 있다고 가정하면 곤충의 눈으로 보는 유리컵과 사람의 눈으로 보는 유리컵은 다른 사물로 보이죠. 그렇죠. 그럼 어느 감각이 더 진리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없죠. 그러면 사물의 본질이란 게 있다고 치면 그 본질이 뭔지 점점 멀어지는 거지 지금 나로부터. 나의 감각으로부터.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기억도 뭐 감각이 내 몸에 감각을 통한 어떤 자극이 쌓이고 쌓여서 기억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데카르트는 이런 생각까지 한 거예요. 나는 왜 사시인 사람들만 보면 호감을 느끼지? 프랑스화지.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프랑스와자의 어릴 때 추억 때문일 거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객관성을 방해하는 것은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사시인 사람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사시가 아닌 사람이 문제인 것도 아닌데 이거 객관성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시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나의 감정은 적어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틀렸다고 말할 수 있죠.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잖아요. 네. 자, 그럼 이 현실은 이 모든 세상이 꿈이나 허상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치. 우리 가끔 어릴 때 그런 상상하잖아요. 이 모든 인생은 하나의 긴 꿈이 아닐까? 하죠. 나이 먹고도 가끔 바랄 때 있죠. 바라는 거죠. 어릴 땐 그런 상상을 하는 그렇죠. 거고. 나이 먹고는 바라는 거죠. 로그아웃 하고 싶을 때가 많죠. 나는 그래서 내가 자면은 이게 꺼지나? 뭐 이런 생각도 어렸을 때 해봤고 또 이런 생각에서 아주 어릴 때는 어른들이 이빨 썩으면 벌레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럼 이빨 속에도 벌레라는 어떤 생명체가 사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또 누군가의 거대한 이빨 속에 사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혼자 상상하고 그랬거든. 이게 우스운 농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 게 동아시아에서는 한자 문명권에서는 이미 장자에서 이 명제를 던졌죠. 그렇죠. 뭡니까 시우님?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꿈에서 이제 나비가 그렇죠. 돼서 날아다니는 그 꿈을 이야기의 꿨더니 화자가 꿈을 꿨는데 거기서 너무 생생하니까 자기가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고 그럼 어느 게 꿈이냐? 그러다가 이제 눈을 떴는데 사람인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나비의 꿈인가 나의 꿈이 나비인가 이게 지금 이제 헷갈려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더 정확하게 이거는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는 대꾸를 위해서 이렇게 세련되게 네. 정리된 거지 네. 한자 문장으로 사실은 나비로서의 내가 진짜 나인가 인간으로서의 내가 진짜 나인가 그렇죠. 요걸 질문하는 거잖아요. 어. 이 명제와 상응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꿈을 깨서다가 이렇게 엉성하게 깨가지고 냉수 한 잔 들이키시면 되는데 쓸데없이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는 거야. 난 존재하는가? 내가 느끼는 나뭇가지, 컵, 교회 첨탑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감각에 의해서 다르게 느껴지면 이것들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러면 나 자신은 왜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냐는 거지. 그죠? 난 이거 이런 비슷한 얘기로 어렸을 때 네. 운명 있잖아. 왜 정해진 대로 간다라는 생각에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초등학교 갈 때 가는 길이 3가지 갈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런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 어딘가로 가려고 정하는데 그러면 이미 이건 정해져 버린 건가? 그러면 A로 가려다가 B로 가주겠어. 아니야 이렇게 이미 생각을 해서 이미 B로 바꾼 거야. 제가 정해져 있나? 이미 지난 경험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지게 된 거 아닌가? 네. 네. 그래서 끝없이 무한 순환하다가 그 어릴 때 드는 상상들 있잖아. 어. 그거를 또 철학으로 끝까지 간 게 스피노자. 데카르트 다음에 나오는. 참 그렇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이걸 뒹굴면서 그런 생각밖에 안 하게 돼요. 원래. 할 게 없잖아요. 어. 아니 그러면은 수학적 진리마저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악한 악마가 있어가지고 2 더하기 3은 4인데 5라고 느끼게 하는 건 아닐까 나로 하여금?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고 않잖아. 볼 수 없다고 보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마저도 확실하게 존재하다고 말할 수 있나? 무슨 근거로?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신은 선량하다는 보장이 있냐는 거죠. 그렇다면 신은 사악한 악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시공간 우주라고 하죠. 이 악마가 관장하는 사악한 우주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냐는 거지. 이 지점에서 신학자들의 어그로를 와장 끌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가장 하나의 확실한 진리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라도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데카르트의 의심은 꼭 자기가 의심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데카르트는 가장 확실한 하나라도 의심할 바 없는 진리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그런 진리를 건지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그런 방법으로서 회의를 해보자는 거죠. 이걸 방법론적 회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데카르트의 대표작 초기적 그 발표작을 방법서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그 진리가 하나라도 있냐? 있습니다. 이 진리에 도달합니다. 라틴어로 그 유명한 코기토 에르고 숨,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수없이 활용된 바로 그 표현이죠. 이게 원래 이 사람 말은 아니에요. 그래요? 원래 그 전에 있었던 말인데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인가? 아니 예. 아우구스티누스죠.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 교부 철학에 네네. 계셨던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요걸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하다 보니 여기서 더 잘 쓴 거지 데카르트가. 자 그런 모든 의심을 하는 나 내가 지금 모든 걸 의심하고 있잖아요. 네. 뭐가 뭔진 몰라. 모든 걸 회의해.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 그러한 생각을 하려면 그러한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은 존재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것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코기토 에르고 숨. 이것이 서양 철학사에 떨어진 핵폭탄이 되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근데 요걸 나중에 본인도 살짝 바꿔요. 왜냐면 이게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해서 이 고로라는 이 흔히 말하는 그러므로 하는 그러므로가 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게 약간 그 이제 막 이것도 역시 파고 들어가면은 좀 모순되는 그런 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바꿔 생각한다 존재한다 이꼴 그냥 네. 생각한다 존재한다. 생각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식으로 문장이 풀이가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나중에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요거는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또 되니까. 2부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요거를 나중에 본인이 수정해서 버그 패치를 했는데도 네. 앞에 말이 훨씬 유명한. 뒷말은 사실 잘 몰라요. 그럼 이로써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가 진리로 확립되죠. 그럼 모든 것을 방법론적 회의를 통해서 무너뜨려 봤잖아요. 무너뜨린 그 폐허에서 철학의 세계에서 하나의 단단한 토대가 생겼죠. 나는 존재하죠. 그럼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큼은 적어도 우리는 안심하고 그 다음 사유를 차근차근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데카르트 때부터 철학이 피라미드 쌓기가 됩니다. 서양 합리론 철학이. 자 그러면은 나는 생각하고 나는 존재하는 그 자아는 존재하죠. 네. 이것이 모든 철학의 기본 전제가 되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이후에 서양에서 철학은 나의 생각, 나의 사유로 재구축되는 세계관을 말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제 첫 번째, 1번째 출발선이 유일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토대.
이게 신학자와 교회에서는 문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경하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진정한 인간성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근대가 시작됐다. 네. 인간 그 자체. 그러면 인본주의. 그러면 나만 존재하면 어떻게? 텅 빈 우주에서 혼자 살 수는 없죠. 자, 내가 존재하죠. 그럼 내가 존재할 공간은 존재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공간도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사유하잖아. 그러면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사유의 흐름은 있죠. 사유의 순서가 있죠. 그럼 시간도 존재하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그게 또 흘러가니까. 그렇죠. 이렇게 시공간이 회복됩니다. 네, 감사해라. 그런데 있죠. 어떤 시공간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는 보장할 수 있나요? 없죠. 결국 이건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로 돌아오잖아. 네. 여기서 영화 매트릭스를 지식인들이 이 영화가 처음 그 세계를 강타할 때 액션 영화로 만들어진 방법 서설이다라고 했고 실제로 매트릭스도 데카르트 철학을 참고해서 네. 했고 사실 데카르트의 이 방법 서설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대중 매체는 굉장히 많죠. 많은 이야기들의 토대가 된 네. 철학 사상인데요. 데카르트를 그 매트릭스의 키아누 리브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존재하죠. 미스터 앤더슨. 미스터 앤더슨은 그쪽이 반대쪽이잖아요. 스미스지군. 아, 스미스 그렇구나. 요원이지. 그러니까 키아누스 극중 등장인물 미스터 네오. 앤더슨이 앤더슨이 네오가 되는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기계 문명에 사로잡혀서 무슨 배터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그 배터리 속에서 기계가 만들어준 꿈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현실은 다 틀렸지만 존재는 하죠. 그 자아가, 그 네. 인격이. 그리고 시간도 흐르죠. 네. 공간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냐 마냐 이 문제는 남죠. 여기서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만들어지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매트릭스였던 거고. 그래 매트릭스. 네. 난 사실 매트릭스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르게 좀 박해요. 좀 별로야 나는 솔직히. 어떤 점이 별로셨어요? 그러니까 1편만 인정해. 1편은 저도 정말 재밌었어요. 2, 3,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당시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 글쓰기라고 해서 왜 수많은 인용과 저작을 통해서 막 어려운 말을 쓰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의 그런 느낌처럼 뭔가 그 이런 떡밥이 될 만한 그런 것들, 그런 지적인 것들을 다 갖다 놨는데 그게 하나의 일맥상통하게 된 게 그냥 뿌려져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와서 도출되는 결론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플라톤이야. 진실이 저 너머 있다. 그러니 진실을 그걸 뭐 이데아가 저쪽 이 얘기예요 그냥. 그래놓고 그걸 마치 뭐 자기가 무슨 뭐 현대 근대 철학 무슨 뭐 뭐죠 장보드리아르의 뭐 시몰라크로스 몰라스 이런 예 것들인 것처럼 막 포장하는데 전혀 아니라고. 왜냐면은 매트릭스가 떡밥 회수,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1 million 베이비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맥락 속에서 그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와 그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걸로 통일체가 돼 있는데 이걸 내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가 아니라 왜냐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 아주 극단적으로 가자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그 워마드 메갈리에서 분파된 워마드식 영화로도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읽냐? 미남충 대머리 스미스 요원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잖아. 한남충이 지배하는 것처럼 미남충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잖아. 여기에 갓 양남인 키아누 리브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 금발의 차밍 프린스로 나타나는 건 좀 힙하지 않으니까 검은 머리에 동양적 선을 가지죠. 하지만 이 갓 양남에게도 한계가 있었으니 그 한계를 마지막에 깨쳐준 사람이 누굽니까? 쇼커트를 한 트리니티죠. 이게 전형적인 가치 서사라고 그렇게 보면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워쇼스키 당시 형제, 지금은 자매인가요? 자매예요. 자매죠. 이 워쇼스키 자매가 영화가 1편이 너무 잘 뽑히다 보니까 엄청난 기대를 모았어요. 근데 잘 뽑힌 게 다소 우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2, 3편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만 데카르트 철학을 100% 이해도 못했고 끝까지 논리적 엄밀성을 그 철학의 논리적 엄밀성을 유지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좀 난삽했는데 그러면은 걸작은 걸작이고 참 좋은 영화예요. 그러면은 그건 그것들을 인정하고 영화에 틈이 있으면 요건 좀 텅 폈네 이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영화가 힙하고 핫하고 칭송받다 보니까 이 영화를 절대선으로 놓고 얼마나 위대한 영화인지를 화려한 수사로 잘 논증하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아요. 내가 또 하나 예를 해줄까요?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을 한 거라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자매가 됐기 때문에 내가 워마드식으로 해석해 준 거야. 남매 시절로 생각해 주잖아. 그럼 백인 남성주의 영화예요. 자기 기계를 만들고 아키텍처는 할아버지 백인 남성이잖아요. 그럼 오라클이 진짜 선인 줄 알았더니 오라클조차 백인 남성이 만든 그냥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 만든 다른 여성 소수자인 장치지. 거기다가 둘이 싸우는 것도 둘 다 남자죠. 여성은 역시 트리니티는 역시 주변인이죠. 그녀에게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은 백인 남성주의를 드러내는 게 공돌이로 나오는 사람은 동양인, 중간에 이렇게 뭔가 정치질 하는 사람은 그 부르봉 왕관, 그래서 프랑스 사람,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백인 남성 중심의 그런 어떤 편견과 세계관이 그대로 녹아 있다고. 자, 청취자 여러분 혹여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영화가 대표님은 그런 영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평론가들이 말지 않지 않은 식으로 얘기해 보자면 요렇게도 그쵸. 된다는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이 영화의 어떤 증거들이 떠돌았기 때문에 이 증거를 모아보니까 이런 종류의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네. 그 종류를 그대로 똑같이 모아서 다시 또 다른 볼 수 있다라는 거지. 다른 쪽으로 제시도 가능한 거죠. 그럼 그걸 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내가 방금 얘기한 워마드 영화로 보던 백인 중심 영화로 보던 사유의 철학이 가득한 영화로 보던 간에 도출되는 건 단 하나예요. 플라톤식이에요. 네. 데카르트 철학을 사유에서 뭐냐. 진실이 저 너머에 있다. 진실이 넘어 있으니 지금 보고 있는 건 가짜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유명한 게 그 아까 말했던 스물라스용이라고 했던 네. 장 보드리아드 님께 네. 자기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면서 뭐지 어드바이서로 초청을 했는데 네. 보드리아르 형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혀 내 철학과 다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왜냐면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장 보드리아르는 그 가상 있잖아. 네. 여기서 말하면 뭐 매트릭스 있지. 네. 매트릭스가 이미 실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짜. 예를 들어 왜 이런 거죠. 내가 왜 어떤 쥐드래곤인데 쥐드래곤의 어떤 다른 면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멋있는 모습과 뭐 자상한 모습과 뭐 사악한 모습이 있다면 사람들이 자상한 모습을 좋아하니까 자상한 걸 연기하다 보면 나 스스로 거기에 몰입하잖아. 네. 그럼 이미 지드래곤이 연기하는 그 가상 자체가 실제가 돼버린 거야. 네, 근데 네. 요 얘기인데 매트릭스는 그냥 그 얘기가 아니야. 그 실제를 부수고 그건 너가 아니야. 진실로 돌아가 요 얘기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나리오를 줬을 때 뭔 소리야. 너 내 철학 전혀 이해 못하고 있어. 라는 알고 얘기. 얘기하니? 어떤 거를 결론을 내려서 미리 내려서 해석하려고 맘먹잖아요. 얼마든지 말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잖아. 그 시니피안과 시니피에가 시뮬라르크에서 포에르바의 신의 창조자의 인간을 소환해서 무슨 관념으로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말은 돼. 말만 되지. 그러니까. 그건 그냥 단어의 조합이라고. 그래서 내가 왜 1편만 좋다고 얘기하면 영화라는 건 결국 좋다 이거 그런 어떤 철학적인 거 모든 걸 다 합쳐서 그 합쳤을 때 그 어떤 무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1편은 왜 위대했냐면 1편의 주제는 오히려 심플해요. 네. 네가 보고 있는 게 가짜야. 절로 해야 돼. 근데 어쨌든 이걸 이기려면 저 안으로 들어가서 이겨내야 돼. 그럼 근데 여기서 서스펜스가 생기죠. 뭐냐. 제가 진짜 네오일까? 이 시스템을 구축할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왜 알고 계신 총알이 봤을 때 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그렇죠. 제끼는 씬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게 왜 단지 CG로만 멋있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게 재밌는 씬이냐? 방금 말한 설정들이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때까지 네오를 의심하고 있잖아요. 네오가 네. 아닐지도 몰라. 근데 그 순간 걔가 그걸 뒤로 젖히는 순간 네오가 맞았어라는 그 시각적인 쾌감과 CG와 그게 다 맞물려지면서 설정과 맞물려지면서 쾌감이 오는 거지. 단순히 그게 CG가 신나가지고 쾌감이 오는 게 아니거든. 근데 요거를 워셔스키 형제는 내가 봤을 때 정확히 몰랐어. 정확히 몰라서 2편과 3편에 보면 스케일 물량 그치. 공세로 물량 공세 네. 108명도 대련하는 게 그게 무슨 그거는 총알을 뒤로 제끼는 류의 CG와는 맥락적으로 달라요. 네. 얘가 그냥 세다잖아. 근데 이건 앞에 영화 90분 내내 쌓아온 서스펜스. 혹시 얘가 네오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리고 난 네오인가? 이 세계를 진짜 뒤흔들 수 있는 건가? 이 세계를 나에게 그런 힘이 있나? 그런 거에 대한 모든 설정이 맞아떨어졌던 거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2편 3편은 절고 1편은 정말 훌륭하게 딱 떨어지는 그 거거든. 1편에 그 총알 피하는 그 씬이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거잖아. 네가 이미 나았느니라. 근데 그러다 보면 생각해 보면 1편은요. 네. 주제가 심플해요. 그냥 네가 보는 게 그게 아닐지도 몰라라는 그냥 철학적인 화두만 던진 다음에 그다음에 그 무드 네가 보는 게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걸 그런 CG와 그걸 서스펜스 통해서 그 무드를 확립하는 거지. 근데 2, 3부는 무드가 없어. 그런 무드가 그냥 설명하기 바빠. 2, 3편에서 그걸 확장하고 회수하고 정돈을 해야 되는데 뿌려놓지. 그냥 뿌려놓는데 그 뿌려놓은 방식도 지저분하게 물량으로. 근데 이제 그게 스케일로. 에반게리온 같이 떡밥 뿌려놓고 이제 그걸로 그냥 그 시대 유행이었어요. 네. 떡밥 뿌려놓고 이게 뭔가 그거에 뭔가 있을 상징이야. 것 같은. 뭐 그래가지고 그 J.J. 에브람스가 가장 흥한 감독이죠. 네. 로스트나 이런 걸로. 차라리 네, 네. 에반게리온처럼 가면 상관이 없는 게 에반게리온은 떡밥을 뿌려놓는 바로 그 무드 있죠. 네. 그 무드를 파는 거잖아. 노골적으로. 그 무드가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그 무드 때문에 이게 그 알 수 없는 그 무언가다라는 그 세기말적 분위기를 자아냈는데 매트릭스도 그래서 1편까지는 성공했다니까. 2, 3편은 내 3편은 보고 나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이게 홍상수 영화의 그 영화랑 제목이 주제가 같은데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그리고 3편 보고 정말 깼던 게 워셔스키 남매가 철학 공부 빡세게 안 했구나라고 느낀 건 뭐냐면 이게 나름 그 폼 잡고 철학적인 대사를 한답시고 기계가 쓱 움직이는 거 보면서 우리는 기계와 싸우고 있지만 우리도 기계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인간 측이 기계 측에 대응해서 이런 말을 해요. 맞아. 그런 대사가 있죠. 어처구니가 없지.
이거는 천연지능과 인공지능의 대결이지 여기서 기계가 왜 나와? 상대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이지. 이쪽은 천연지능이고.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그 얘기를 철학적인 투로 약간 우리 멋있지라고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이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저는 혼란 깼죠. 그거잖아요. 완전 알파고와 싸우고 있지만 전자레인지에 내 밥을 대표하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딱 그 거잖아요. 얘기예요. 그리고 영화가 원래 영화라는 건 논문을 쓰는 게 아니고 논문 쓸 수 없는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화두를 던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잘 했으려면 매트릭스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저 인공지능을 인격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라는 질문을 했어야지. 블레이드 러너처럼 끝나야지. 블레이드 네. 러너는 누구 돌프렌드 구른인가요? 그 고개가 죽으면서 죽잖아요. 돌프렌드 그랜이 아니라 돌프렌드 루터 하워. 그 양반이 고개가 꺾이잖아. 사이보그가. 네. 고개가 꺾이면서 비둘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 장면 너무 아름다워. 질문을 그렇게 우아한 방식으로 던지는 거죠. 그 인격이란 영혼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야말로 왜 많이 한 얘기죠.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뭐 그거잖아요. 그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한계어라고 생각했는데 오시마모루가 그랬을 때 버그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인공지능과 나와. 네. 그럼 그 버그. 그 얘기 조금 이따. 그래? 그럼 그건 나. 어쨌든 저는 매트릭스는 데카르트 얘기하면서 매트릭스 빨간 약 파란 약이라는 그 우화는 좋다 이거예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매트릭스 만약 3부작을 퉁쳐서 이게 그런 의미의 철학적인 가치가 있는가라고 보면 나는 좀 회의적이다. 솔직히. 처음부터 저는 3부작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야말로 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나는 그 생각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프로듀서의 솜씨가 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나리오 왔을 때 너무 장광설이고 철학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다 잘라낸 결과물이 일부의 시나리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대중적인 매체로 봤을 때 어떤 그런 호흡이나 그런 걸 건드렸다 이거지. 작가의 야욕을 살짝 누르면서. 데카르트 철학 얘기 좀 더 하고요. 네.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도 데카르트 덕기 크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데카르트 철학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각기동대 얘기도 그때 합시다. 그러니까 데카르트 때문에 우리가 술 먹으면서 계속 이런 얘기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럼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토대로 삼고 공간과 시간도 회복을 했어요. 네. 그럼 나를 제외한 이 시공간을 채우는 물질도 회복을 해야 되잖아. 물질의 존재도 재확인해야 되죠. 자, 이 물컵이 아까도 말했지만 나한테는 투명하게 보이고 파리의 눈에는 뭐 어떻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있기는 있으니까 내가 느끼긴 하는 거죠. 나의 감각이 틀리던 말던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죠. 네. 내가 존재하니까. 내 느낌이 왔는지 어떤지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 그것 자체는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있으려면 한마디로 물질은 공간 속에서 양으로 질량으로 존재하는 거죠. 질량으로 존재한다는 거는 어떤 부피를 가지고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물질이죠. 그러므로 물질의 본질은 연장. 여기서 연장은 도구할 때 그 연장이 아니라 이렇게 늘어난다. 길게 늘어져 있는 형태. 네. 라틴어로 레스 엑스텐사. 레스 엑스텐사가 물질입니다. 데카르트에게. 연장이 물질이에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물컵이 있어요. 물컵의 높이가 10cm라면 우리가 10cm라고 부르는 길이 동안 위아래의 차원에서 연장돼 있죠. 연장돼 있는 물질이 그렇죠. 점으로부터 네, 시작해서 그게 또 이제 그 반지름의 너비만큼 연장돼 있고 하면 물컵이 완성이 되죠. 네. 그러면 그 부피 동안 물컵은 이 물질의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렇죠. 요것이 그 늘어난 만큼. 그렇죠. 요것이 엑스텐사. 요것이 물질의 본질이라는 거죠. 요 말은 사실 반박하기 되게 힘들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레스 엑스텐사로서의 물질이 있어요. 철저한 이원론자가 되는 겁니다. 데카르트는. 물질은 물질로서 존재하는 그렇죠. 거고. 이성 혹은 정신과 물질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돼요. 인간의 신체도 물질이죠. 네. 그러니까 동물기계론, 자연기계론이 여기서 나오는데 자연, 동물, 식물 이런 자연과 물질을 파악하는 인간의 이성과 로고스죠. 이성과 렉스 엑스텐사로서의 물질이 완전히 분리돼요. 이 전까지는 서양에 그래도 데카르트 전에는 애니미즘이란 게 있어서 나무에는 나무의 정령이 있고 어떤 기운이 있고 뭐 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전에는 서양에서도 사람이 여기에 홀렸다 이런 말이 가능해. 이땐 불가능합니다. 로고스가 없는 건 정신이 아니에요. 이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로고스가 어떻게 레스 엑스텐사한테 그 점유당해요. 여우한테 홀리는 게 어떻게 가능해. 정신의 세계, 로고스로 사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간의 영혼, 요것을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 그랬죠. 레스 코기탄스. 정신의 세계를. 그렇죠. 사유가 인간성인 거예요. 그리고 신은 렉스 인피니타. 자, 물질은 연장, 인간의 정신은 사유, 신은 무한. 신은 무한자라고 한 거예요. 이 무한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는 기독교 중심의 시대잖아요. 네. 데카르트 본인도 카톨릭 교도였어요. 불완전한 인간이 로고스를 이용해서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추산해냈어요. 네. 코기토 에르고 숨 같은 물질은 연장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렇다면 그 로고스를 제공하는 의심할 수 없는 완전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존재가 신이라는 거지.
자, 순수한 로고스, 이성의 집합체로서의 신이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신이에요. 완전히 비물질적인 세계에 계신. 여기서 인격신인 야훼가 사라지게 되죠. 그렇죠. 막 화내고 막 분노하고 천둥을 내리고 요것도 어그로를 끌었다 신학자들에게. 자, 어쨌든 그건 그건데 물질의 세계와 순수한 로고스의 세계 중간에 인간이 있는 거죠. 인간은 다 갖고 있잖아. 순수한 비물질의 세계에 신은 알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하시고 한마디로 물질 세계와 상관없는 진짜 수학적인 신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순수한 이성적 존재의 신이 존재함으로 수학도 진리가 맞다라고 치고 이 완전한 세계와 불완전한 세계의 중간에 놓여 있는 게 인간이라고 본 거예요. 몸이라는 물질과 그렇죠. 이성과 사유라는 로고스를 지니고 있는 그렇죠. 두 개를 다 렉스 지니고 있는 엑스텐사의 존재니까. 세계에 인간은 있죠. 왜냐하면 내 몸도 렉스 엑스텐사잖아. 그렇죠. 그러나 신이 제공해 주시는 로고스를 끌어와서 자기는 사유할 줄 아는 레스 코기탄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중간에 끼인 샌드위치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고 데카르트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시호님, 네. 대표님, 살짝 기분 안 이상해요? 뭐가요? 이거 순환 논증이잖아요. 그렇죠. 자, 신까지도 의심했죠. 의심하는 나 자신이 있다는 의심할 수 없는 명제를 도출해냈죠. 그러니까 신은 있다고? 왜 나는 신이 아닌가? 이게 빙글빙글 돌잖아요. 이런 거예요. 나는 잘생겼어요. 제가. 그런데 추남일 수도 있다. 어쨌든 미나비든 추남이든 나는 남자다. 남자인 나를 확신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나의 판단력을 의심할 바 없으므로 역시 난 미남이다. 이런 식이에요. 신은 없다고 치고 사유를 했는데 사유하다 보니 이건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인 것 같아. 그럼 이 진리를 주는 신은 있어야 되므로 신은 존재한다. 이 순환 빙글빙글. 네. 즉 토대에서 벗어나 있어요. 신이. 그런데 이 순환 논증을 사실 데카르트도 느낀 것 같아요. 신이 없을 수도 있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닌 척했지만 데카르트는 여기서 공포를 느꼈던 모양입니다. 코페르니쿠스를 봤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공포는 법정에 설 수 있는 공포가 아니라 그 우주적인 공포 있죠. 신도 진리도 없는 암흑에 내가 떠있나라고 하는 그 우주 공포 있잖아. 이런 식의 공포를 느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없으면 어떡하지? 나는 혼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간다라고 토로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데카르트.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회의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의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아까 그 신의 얘기는 요즘으로 치면 뭔진 모르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규칙 같은 건 있잖아요. 우주적인 질서. 네. 예를 들어 뭐가 어떻게 하면 뭐가 태어나고 어떻게 하면 뭐가 꺾어지고 뭐 물리력이든 그게 뭐 양자역학이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에 과학적으로 추론되는 것이라고 친다면 과학적으로 추론된 모든 것으로 되는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질서. 뭐 인력이든 중력이든 뭐 그런 거에 가까운 건데 그런 거에 가깝다라고 해놓으니까 이제 사실 지금이야 과학이니까 과학자들 기준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되는데 이제 막 근대가 됐을 선구자잖아요. 그런 것도 아직 없을 때니까 두려운 거죠. 그게 뭐지? 그게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질서가 신이 아니면 뭐야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은 고려인이죠. 마찬가지로 인간 중심의 철학을 시작한 사람은 가톨릭교도인 거예요. 이런 경우인 거지. 그래서 그럼 신이 아니면 뭐야가 되는데 여기서 필연적인 거 있잖아요. 그것이 우연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딱 끊어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데 여기 만약에 난 생각은 했을 것 같아. 근데 거기까지 가면 본인 스스로 잠깐 너무 간 거 아니야라는. 그렇죠. 우주 공포죠. 그 시기에 또. 그 시기에. 이건 그냥 모든 게 이게 예를 들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물 자체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연히 이 모든 게 우연히 발생돼서 뭐 이럴 수 있어. 신이 없다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두렵죠. 게다가 단순하게 논증을 해야 되는데 심플하게 하려고 할수록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심플하게 오컴의 면도날이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이거거든요. 진화론 대 창조론 하면 오컴의 면도날만 심플이즈 베스트 식으로 곡해하면은 창조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제일 심플하잖아. 그렇죠. 하느님이 뿅뿅뿅 했다는 거지. 뭘 구구절절히 몇십억 년에 걸쳐서 뭐가 어떻게 분화가 되고 말도 안 되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내가 봤을 때 그런 논리적인 걸 뭔가 이렇게 심플하고 더 이렇게 그 최초의 그 하나의 단서로부터 출발해서 아주 간단 명료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벽에 부딪힌 것 같아. 증거는 없고 뭐 과학적으로나. 근데 이 사람의 공포는 공포고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라는 건 정말 위대한 실험인 건 맞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법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너무 유효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떤 시대가 도출됐으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런데 말이죠. 뷰티, 버트. 자, 대표적인 20세기 철학사가인 F. 코플스톤 선생께서는 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정확하게 짚어낸 게 있어요.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요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 제가 축소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고가 존재하면 사고하는 자라는 것이, 그 사고를 하는 자라는 것이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사고를 하는 것이 하나의 단일한 주체로 꼭 존재해야 되는가? 자, 이런 질문이 불가능하진 않다는 거예요. 의식이든 사유가 됐든 그 정신 활동을 하는 하나의 주체, 즉 나,
라는 주체가 꼭 있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사유만으로. 의식이 의식으로만 존재할 수 없나? 이 개념을 가장 그럴듯하게 끝까지 밀어붙인 이 질문을 대중매체가 바로 공각기동대죠. 그러니까 공각기동대 역시 매트릭스처럼 데카르트의 의심을 차용한 창작물이지만 보다 세련됐고 보다 정교하고 보다 끝까지 나아가서 데카르트 철학에 대한 비판론까지 그야말로 끝까지 나아가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세련되게도 질문으로 끝나죠. 질문이 이게 결론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매트릭스와 다른 게 그게 매트릭스는 그걸로 결론을 내려고 했어요. 근데 네. 결론을 내려다 보면 아주 쉽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플라톤적인 얘기예요. 진실은 저기 있다. 거짓을 부정하고 우리 모두 진실을 추구하자인데 아니 그 무슨 저기 60년대 자유 계몽 시대나 히피 시대나 가능했던 그런 하나만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뭐 진실은 저기 있으니 뭐 이건 다 국가의 음모야 뭐 이런 사실 미국적이야. 대중적인 그런 음모론적인 네. 얘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공각기동대를 보면 나는 누구인가에서 더 나가죠.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는 영화 중간쯤에 이미 끝나. 맞아요. 나라고 하는 것이 블레이드 러너에서 끝났죠. 그렇지. 나라고 부를 수 있는 단일한 자아가 존재하지 않은 형태로 사고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데카르트 철학의 비판론,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해서 딱 끝나.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깊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재밌었던 게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럼 유령이란 얘기 아니냐 하니까 이걸 되게 과학적으로 풀었잖아요. 어떤 AI 인공지능이 버그로 존재하는데 그게 의식을 갖고 있다고 치면 너무 발전해서. 그러니까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죠. 유령 얘기하면은 또 뭐가 헛소리야 이렇게 하겠는데 그걸 이제 되게 시각적으로 그 멋있게 그 설정적으로 너무 멋있게 풀다 보니까 그럼 진짜 사람이 맞닥뜨리는 거야. 진짜 저 인공지능 그럼 내가 저걸 어떻게 봐야 되지? 심지어 나중에 퓨전하잖아 둘이. 그러니까 쿠사나기 소령의 의식이 마지막에 가면 이 여주인공인 이 주인공인 쿠사나기 소령이 사실은 그 의식이 예를 들어서 신체를 버리고 네. 기계 신체를 버리고 일종의 그 요즘으로 치면 인터넷 통신망 같은데 그냥 흡수 통합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의식은 쿠사나기 소령도 모두 아니야. 어떤 하나의 의식체인데 그럼 그게 하나의 자아, 하나의 인격이라고 부르기는 힘든 단계에 도달하면서 끝나요. 그렇죠. 굉장히 철학적이고 정말 끝까지 너무 잘 갔어. 그리고 정말 훌륭한 건 이 모든 얘기를 하는데 러닝 타임이 짧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슬픈 게 뭐냐면 요 두 개가 합쳐지는 순간 사실 쿠사나기도 아니고 니고제로일지도 아닌 그것 네. 새로운 생명체는 더 이상 육체가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육체라는 게 흔히 말한 나를 지칭할 수 있는 기호 있잖아. 내 생김새. 네.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게 마지막 장면이 너가 지금 육체가 깨져서 빨리 구할 수 있는 인형이 이 어린 소녀밖에 없었어라고 해서 거기다 넣어줬잖아요. 네. 그 다른 의체. 바토가 네. 바토 그 옆에 동료가. 그게 2편. 1편의 마지막에서. 1편 마지막에. 근데 그 사람 그게 되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제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예전에는 그 육체가 중요했거든요. 이 나라는 어떤 네. 그거.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이게 어릴 때 쿠사나기 소령 전사를 보면은 어릴 때부터 계속 의체를 바꿔요. 성장하는 대로. 사실 엄밀히 보면 되게 이상한 집착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필요 없는 거야. 나라는 인격, 그럼 이제 이 물성을 초월해버리는 인격 그 자체가 됐잖아. 그럼 이거 다시 신이잖아, 사실. 그럼 봐봐. 물성을 초월해버리는 인격 그 자체가 됐는데요. 대표님. 정체성은 없어지잖아. 그러면 정체성 없는 인식이, 인격이 그걸 자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지. 그걸 나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어떤 누구로 지칭할 수 없는 그것이. 그렇죠. 그래서 2편이 이게 이노센스라고 2편이 나왔잖아요. 네. 거기 보면 2편의 주인공 아까 그 인형을 사다 준 그 옆에 친구 동료인 바토가 거의 주인공인데 네. 보다 보면 되게 슬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게 거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신이 신이 되는 순간 인간사 솔직히 이 정도 레벨 되면 인간사가 관심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바토 혼자 고군분투하는데 친구가 안 나타나. 나의 우정을 나눴던 그 쿠사나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잠깐 나타나는데 바토의 고군분투에서 보다 보면 바토 되게 불쌍해.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혼자 번민하면서 괴로워하는 그게 나오는 거야. 친구는 신이 됐는데. 그래서 그 신이 되는 어떤 그 느낌, 그거를 그 인도 음악으로 오시마모로 감독이 많이 표현을 했고 2편에서 쿠사나기 소녀라고 부를 수 없는 바로 그것이 등장할 때는 마치 그 기독교 옛날에 그 성서에서 신이 현현하는 것처럼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화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알파고가 무슨 신이냐 이런 얘기가 그건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죠. 또 데카르트의 얘기와 맞아요. 인격으로서 분노하고 감정을 가진 신으로서의 그 야외에서 벗어나 있죠. 데카르트 그죠. 철학에서 신은. 네. 그게 또 이 쿠사나기 소령이 변이한 그 의식체 그것과 맞아떨어져요. 아니 왜냐면 그 정도까지 초월해버리면 왜냐면 그 물성 자체가 초월해버렸잖아요.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뭘 이렇게 뭘 팔아먹고 살 필요도 없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 현실로 보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나한테는 그냥 저기 밑에 있는 저 컵에 낀 곰팡이 정도밖에 안 보인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야.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초월했으니까. 그거 갖고 화내는 거? 그 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신인가 아닌가? 그리고 우린 이걸 인격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거기까지 가버리는 거죠. 저 그렇죠. 멀리. 심지어 여기까지 가죠. 신은 인격인가? 오시 마모루가 공각기동대를 발표하면서 80년대 발표한 네.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건방지게도 인식론에 대한 더 이상의 애니메이션은 나올 수 없다. 맞는 말인데요. 향후 영원히. 그 후에 사실은 이런 까라 비슷한 일본 영화 진짜 많았잖아요. 애니메이션이. 전부 다 그러니까 왜 있는 척하면서 대도하는 소리 하고 끝나는 뭐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척하는데 무슨 헛소리야 약간 네. 이런 거 엄청 많았었다고. 그 헐리우드 감독들이 그 말을 다 인정하고 있어. 아니 근데 왜 그냥 사실이거든. 여기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 나중에 워쇼스키 자매랑 네. 오시마무라가 만났는데 네. 오시마무라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서 어쨌든 매트릭스를 보고 나니 뭐 자기 마음에 흡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자기랑 비슷한 화두를 고민하고 있는 감독인가 해서 만났더니 영 그냥 헐리우드 장사꾼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뭐 얘도 뭐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약간 이게 실망했다라는. 그러지 얘기. 않으면 이런 식으로 완결 내려고 안 했을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수준 차이라고 하죠. 실망했다 그랬고 또 이제 이거 있어요. 왜 아까 시온님 말씀이 왜 그런 류가 나냐면 창작자들이랑 이제 대부분 착각했던 게 뭐냐면 오시마모루가 이제 페트라이버 때부터 보여줬던 어떤 무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실사 영화 리얼리즘 같은 분위기예요. 리얼리즘 같은 속에서 고민을 말로 대사로 막 네. 때려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럼 이걸 착각을 해. 뭘 착각하냐면 주인공들이 철학적 화두를 갖고 대사로 뭉갠단 말이야. 네네. 그럼 이게 야박하게 그냥 대사로 뭉개는 거야. 근데 상황이 아니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화는 무드의 산물이라고. 네. 그 대사로 뭉개면서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은 그림이잖아. 네. 근데 그 그림으로 돼 있는 어떤 그런 류의 인식 체계가 굉장히 리얼리즘한 느낌으로 어려운 대사를 치면서 그 실사 영화 같은 무드를 자아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 그림이 실사 영화 같은 무드를 자아내는 그 느낌이 오시마모루가 재현한 어떤 그 영화적 무드란 말이야. 네네. 근데 이걸 단순히 그럼 나도 대사로 뭉개면 되겠네라고 해가지고 SF를 하는데 다들 진지하게 대사로 뭉개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거랑 전혀 달라요. 대사로 뭉개도 되는 범위 수준에서의 무드인 거지. 대사라는 방법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철학도 없으면서. 그게 전형적인 포장지 베껴쓰기지 뭐. 그치. 그래서 다들 대사는 진지한 얘기인데 쓸데없이 비장하고. 근데 그럼 쟤도 대사로 뭉갰고 나도 대사로 뭉갰는데 왜 나와 쟤 차이? 왜냐면 그거는 오시마모루가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실사 영화처럼 굴면 대사로 뭉개도 이런 무드가 나온다라는 정확한 계산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오시마모루가 그 계산으로 리얼리즘 실제 배우를 썼다? 그럼 아마 똑같은 욕 먹었을 거예요. 뭐야 이거. 그럼 오히려 반대로 갔겠지. 오시마모루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실사라면 다르게 접근하죠. 근데 지금 뭐 모르겠어요. 새로 나오는 공각기동대 어디 그러게요. 우리 그 유명한 스칼렛 요한슨 네. 여배우님께서 그녀라는 영화가 작년에 굉장히 화제였죠. 네, 그녀 다음으로 공각기동대 실사판을 선택했어요. 음. 지금 찍고 있다고 하는데 또 공각기동대가 이런 인식론의 차원에서 이 매체 중에서 가장 끝까지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칼렛 요한슨은 계속 진화 중. 그렇죠. 그렇죠. 네. 더 끝까지 고급진 철학의 논의로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스칼렛 요한슨도 그쪽 생각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커리어를. 그러니까 루시도 찍고.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재밌는 거. 루시는 봐봐. 어. 뇌를 10%밖에 못 쓰는 네. 인간이 100%를 쓴다 설정이지. 네. 언더 더 스키는 외계인의 존재론적 탐구란 말이야. 그다음에 허했지. 인공지능 그다음에 공각기동 찍는다. 옛날에 또 아일랜드도 그러니까 찍었었잖아요. 허는 인격은 단일한가 다중인격은 불가능하다까지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의 허는 연애도 하고 그것도 하잖아. 네, 다 네. 하는데 이제 공각기동대를 찍게 되면 자아는 증발할 수도 있는가.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본인이 여배우로 갖고 있는 그 육체성을 가지고 인식론의 그 모든 대표적인 그 맞아요. 사고와 그 인식론뿐만 아니라 약간 사파적인 얘기야. 그 10% 90% 네. 뭐 그런 류의 얘기까지. 그러니까 SF 계열에 나온 담론들을 필모를 그런 쪽으로 쭉 쌓아가고 있어요. 얘기들을 다 하고 있어. 근데 스칼렛 요한슨 굉장히 의식적으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마블에까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 재밌어 이 사람. 이런 것도 자 우리 데카르트 덕분에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영화도 보고 맞아요.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영화 얘기까지 하면서 네. 데카르트 철학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의 문제가 났습니다. 자, 비물질적인 이성과 물질인 육체의 조합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데카르트는. 그런데 지금 사이보그 나오는 SF 영화 얘기 우리 했잖아요. 네. 의식과 물질을 철저히 나누는 영화나 이 이야기들이 다 데카르트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거고요. 뭐 엑스마키나라는 영화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물질이 아닌 로고스가 무슨 수로 물질인 신체를 움직이죠? 최순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순실이 아니라 이게 데카르트 최순실을 만났어요.
자,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움직인다고 우린 하죠. 네. 그런데 소프트웨어도 사실 물질이잖아요. 파일의 양이 하드웨어 공간을 물질적으로 잡아먹잖아요. 네. 근데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로고스는 레스 코기탄스라고 하는 것은 비물질 전기 접점이 없어. 물질과.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손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시체를 엄청나게 해부합니다. 데카르트는. 어디에 있는가? 그 연결고리가 그러다가 뇌 속의 작은 기관인 송과선, 송과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솔방울처럼 모양이라서. 생겼다고. 네. 그러니까 솔방울 기관이란 뜻이에요. 송과. 음. 송과체가 정신과 육체의 연결 통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다른 차원으로 가는 웜홀 비슷한 요런 걸로 송과체를 생각한 거예요. 이 송과체 자체가 좀 제3의 눈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송과체가 의학적으로는 실제 있는 기관이고요. 네. 의학적으로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하는 기관인데 요새 밝혀진 거고, 아무튼 이게 정신과 육체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상하죠. 이미 이쯤 되면 거의 신비주의인데. 뭔가 이상하죠. 어떻게 만나? 왜 만나? 왜 잘 만나? 왜 꼭 만나고 송과체여야 해? 그렇잖아요. 네. 가장 치명적인 반론은 또 여자한테 당합니다. 찰스 1세 영국 국왕의 조카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공주에게 일격을 맞았는데요. 이 당시 데카르트는 이미 공주와도 셀러브리티와도 서신을 주고받을 정도의 스타였던 거죠. 이때 공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공주의 편지 내용 자체가 정말 크리티컬해요. 분명히 운동은 접촉을 필요로 하고요. 접촉은 연장을 필요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영혼은 연장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영혼이 육체로 움직일 수 있죠? 맞는 말이잖아.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엘리자베스는. 저는 비물질적인 존재가 육체를 움직이고 육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보다는 영혼이 진료와 연장을 가졌다는 것을 더 쉽게 용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걸 좀 쉽게 얘기해. 네. 운동은 접촉을 필요로 한다. 운동을 하려면 무언가와 네. 움직이려면 뭐 동력이 있든 무언가 닿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송과선을 통해서 육체와 만나려면 영혼도 접촉면을 가지고 있어야 그치? 되잖아. 그러니까 걔가 뭐 기혈을 넣든 뭐 흔든 잡든 해야 된다 이 얘기고. 그러면 접촉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영혼도 물질이어야 되잖아. 영혼도 뭔가 물질적 연장을 필요로 한다는 게 이미 어떤 물성을 늘어나야 한다는 얘긴데 접촉면이 있다. 영혼도 부피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근데 현대 뇌과학, 신경과학의 차원에서 엘리자베스 말이 맞잖아. 그렇죠. 아니 그것도 있고 우리 핸드폰으로 치면 그러니까 어쨌든 핸드폰이 통화가 되려면 우리가 터치를 해야 되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전파라는 게 와야 된다. 전파는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럼 분명히 전파라는 건 있다라는 거지. 근데 당신은 지금 있다라는 거, 공간에 존재한다가 아닌 영혼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심지어 빛도 물질이라고 했으면서. 그러면 LT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LTE 폰이 어떻게 통화가 됩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맞아요. 데카르트는 할 말이 떨어집니다. 할 말 없지 그럼 이렇게 되면. 그래서 데카르트는 답장을 보내죠. 답장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그 문제로 어여쁜 머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결론은 미소진이다. 공주가 말이야. 머리에 장식이나 하고 어디 파티 나가고 그러지. 이런 어려운 문제는 이 공주님은 이 불남충 같으냐고. 우리 방송에 연애나 하고 말이지. 최초로 나왔는데 불남충 나왔어 또. 그렇지. 푸남충보단 불남충이 낫다. 불남충. 미남충, 일남충은 나왔는데 불남충은 처음 등장했어요. 네, 처음 오셨어요. 역시 세계는 하나다. 미소진이로 단결한다. 근데 데카르트 입장에선 송과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억지스럽지만 생각할 수밖에 없긴 해요. 자기 논리적인 그 내적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 데카르트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봤는지까지는 살펴봐야죠. 자, 정신은 어떻게 인간 신체를 지배하는가? 송과선은 그냥 있다고 쳐주고요. 실제 있긴 하니까요. 송과체가. 그러니까 동물의 전기, 즉 동물로서의 에너지는 사람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때는 모세혈관과 뉴런이 발견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전기라는 게 있다고 봤어요. 이게 조선에서 말하는, 조선 성리학에서 말하는 기가 바로 이 기운이에요. 기운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전달하는 기운은 있어야죠. 에너지. 그 전기 에너지 같은 게 있어야지. 이성에서 몸으로, 이성이 몸이라는 물질을 움직이게 하는 기운이 있어야,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혈관, 신경 이런 거를 데카르트는 그 동물 전기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것을 고대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혈맥이니 뭐 이렇게 표현했다가 그것이 이제 그 더 철학적인 개념으로 그 기라고 표현이 된 거죠. 이기론 할 때 성리학에서 이는 로고스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럼 이 전기가 송과선의 명령을 전달하죠. 그럼 그 결과로 우리 마음 안에 동물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본능적 감정, 이걸 패션, 영어로 이걸 정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과선의 명령을 전달받아서 움직이는 동물 전기가 마음속에 매연처럼 쌓이는 결과물이 있어요. 이것이 정념이에요.
이게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말하기를 놀람, 증오, 사랑, 기쁨, 욕망, 슬픔. 이것이 6가지 인간 정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리학에서 말하는 4단 7정의 7정하고 정확히 일치하죠. 이거는 그냥 정확히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다만 7정은 데카르트의 놀람을 분노, 자 증오와는 다르요. 증오는 쌓인 그 혐오가 미워하는 마음이잖아요. 분노는 즉각적인 거죠. 네. 분노와 두려움으로 나눠서 7정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같은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 패션이란 말 했죠. 네. 네. 패션은 그리스도의 순환도 패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네. 패션은 수동태입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감각의 결과물로 인해서 쌓이기 때문에 수동태인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안 봤는데 그게 그렇게 무시무시하다고. 어떤 영화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멜 깁슨이 감독한 그 영화. 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왜 대표님이 그 수녀님들이 우리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힘들었는데 너네는 어떡할 거니? 막 이렇게 약간 공포 마케팅하는 그렇죠. 것처럼 이 영화를 애들한테 보여준대요, 부모님들이. 그 기독교 그쪽에서 멜 깁슨이 되게 고루한 카톨릭 신자인데 애들 울고 불고 난리난다고. 난리 나죠.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포르노예요. 그렇죠. 포르노예요. 그 장르죠. 포르노 장르예요. 그 뭐 종교 포르노라고. 폭력적인 것을 그대로 전시해서 그게 얼마나 고통인 걸 해서 공포를 주고 그대로 그의 보여줘요. 고통이 얼마나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예수가 위대하다는 건 맞지. 네. 그런 고통을 참으면서 인간의 죄를 대신 했다. 네. 근데 그거를 살이 찢겨지고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진짜 그런 하나하나 묘사. 이렇게 보여줘 버리니까 그거는 포르노지. 그러니까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기독교를 애들한테 해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보여주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멜 깁슨이 영화를 잘 찍기 때문에 포르노에도 클래스가 있다. 그런 의미로 영화를 정말 잘 찍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포르노가 아닌 건 아니다. 물론이죠. 네, 그겁니다. 그걸 보고 감동을 받으시면 조금 안 돼요. 오히려 비판해야지. 애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즐기면 돼요. 아이 즐기면 되지. 즐기는 건 오케이. 자, 한번 우리 끝을 네. 향해 달려가 볼까요? 데카르트가 로고스를 얘기했죠. 네. 이런 순수한 이성으로서의 이성 이치할 때 그 이 말입니다. 네. 한자로 리를 확고하게 정립했던 사람이 정도전의 동료입니다. 우리 정도전 특집 했었잖아요. 네. 왜 이 사람들 다 개고생했잖아. 이인임한테 걸려가지고 그렇지. 유배가고 이 사람들 중에 하나 또 조선의 건국 세력이죠. 정도전의 동료였고 신진사대부 권근. 권근이란 사람이 순수한 로고스로서의 이를 분리시켜요. 우리 정도전 특집할 때도 그렇고 리버럴님과 함께한 빨갱이 특집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조선 성리학과 유럽 대륙 철학이 철학적 세계관이 비슷하단 말 했었죠. 네. 정도전 특집에서 이인임한테 이렇게 두드려 맞은 신진사대부의 사상과 데카르트의 사상은 그럼 비슷하다는 얘기인가? 비슷하죠.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네. 거의 유사해요. 같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틀이 같아요. 리가 로고스, 감정과 행동을 생산하는 동물적 에너지, 이 동물 전기가 기. 6가지 정념이 바로 7정이에요. 수준 차이를 논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같아요. 문제는 사단 7정론의 이 사단이 무엇인가? 사단 7정을 사람은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네. 등장하신 그분. 나다님이 하단 내려 나왔던 나다님. 뭐 이런 거요. 측은지심,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 사람이 막 겸손해가지고 남한테 양보할 줄 아는 거 있죠.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 그러니까 정념보다 기보다는 고급스럽죠. 그렇죠. 슬픔, 분노 막 이런 거보단 고급스럽고 인간적인 상위의 감정인데 로고스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게 이건 예에 불과한 거예요. 저게 4가지냐 5가지냐 7가지로 나눌 수 있냐 이건 당대에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상징적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표님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정확하게 뭡니까? 뭐 공감 능력이라도 말할 수도 있고 공감 능력이죠. 문명의 힘이죠. 문명, 그렇죠. 교육의 힘. 그런데 이건 분명히 감정적인 거잖아요. 어려운 그렇죠. 사람이 처해 있으면 돕고 싶고 협동하고 싶고 분명히 감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사단의 개념이 데카르트한테는 없죠. 네. 없으니까 윤리학이 필요한 거예요. 서양 철학이 그렇죠. 따로. 자, 내 존재론을 구성했어요. 내가 있어요. 우주가 존재해요. 자, 그럼 그걸 알았어. 오케이. 그럼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저기 사람이 지나간다. 죽이고 물건 뺏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왜 안 돼? 그지? 그러니까 왜 인간은 선하게 살아야 하는가? 선은 뭐고 악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또다시 논증하는 윤리학, 에티카라는 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데카르트처럼 존재론을 구성한 다음에 데카르트 이후의 서양 철학자들은 이제 신이 사라졌잖아. 데카르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윤리학을 신이 보장해 주는데 이 신이 사라졌으니까 윤리학을 논증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은 무엇이며 인간은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에티카는 2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이걸 논증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고급스러운 철학적인 논쟁에서 떨어져 있는 이를테면 그냥 농부라든지 하층민들 네. 이 사람들도 대체로 착하게 살아요. 그죠? 그죠. 그럼 저 사람들은 왜 이런 철학적 논증 없이 착하게 살고 있는가를 또 따로 논증해야 되잖아.
그죠. 알지도 다른 못하는 걸 문제잖아요. 어떻게 행하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함양돼 있는가 저 사람들에게는. 지금 저건 본능인가, 이성인가, 배움인가, 배움이란 뭔가, 이 에티카. 그래서 존재론, 윤리학, 윤리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는 게 미학입니다. 무엇을 사람은 아름답고 유쾌하다고 느끼고 무엇을 추하다고 느끼는가. 여기까지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미학을 그냥 공부한 게 아니라 미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한 분 계시죠, 대표님? 그렇죠. 네. 예, 그 키베의 황태자 진중권 교수님이라고 미학자십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미학자세요. 우리는 농객으로 알고 있지만 본격적인 미학자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요거를 뭐 다르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진선미, 진리, 그렇네요. 선 그리고 미. 맞아요. 예. 우리나라 집회에 등장하신 퇴계 이황 맞나요? 5,000원? 아닌가? 누구지? 기억이 안 나요. 이황. 예, 천원이지. 예, 이황과 1,000원이에요. 기대승이라고 하는 당시의 젊은 하급 관료의 키보드 배틀이 유명하죠. 네. 요거를 사단 7정 논변, 줄여서 사칠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국가 최고의 노학자와 젊은 공무원이 계급장 떼고 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퇴계 이황이 끝까지 예의를 갖추고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퇴계 이황의 사람됨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도 알고 이때 뭐 성균관 대사성이었는데 이 정도까지 학식이 있고 이 정도까지 철학적 깊이가 있으면 나 아까 미학 얘기했잖아요. 뭐가 모양 빠지는지를 안다니까. 그렇지. 이걸 내 권위로 찍어 누르는 어린 놈의 새끼가 나오는 순간 그게 얼마나 모양 빠지는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한 거지. 자, 기대승과 이황은 무엇으로 싸웠는가? 7정까지는 데카르트하고 같죠. 네. 하나의 고등생물체로서 느끼는 거예요. 분노, 논란, 어쩌고저쩌고. 데카르트는 정념이라고 했고 성리학은 정이라고 했는데 같죠. 네. 역시 데카르트는 정기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했고 성리학에서는 기가 발하면서 생겨난다고 했는데 정확히 같은 말이죠. 네. 차이점은 기대승은요. 우리 뭐 이기론이니 기승론이니 하는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그 후대에 붙인 구분하면서 붙인 이름은 그 발음을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기대승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그 공감 능력 있죠. 문명화되는 거. 소지심이니 측은지심이었던 거. 이것은 기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본 거예요. 원래 그냥 착하다. 대충 이렇게. 그것도 인간은 본능으로 갖고 타고난다고 본 거예요. 퇴계 이황은 공감 능력, 즉 양심과 같은 좋은 정신은 정념이 이성에 의해 로고스에 의해 가다듬어진 결과라고 본 거예요. 우리 요즘으로 치면 뭐 교육의 결과, 네. 문명의 결과. 그러니까 이거를 문명의 결과라고 봤을 때는 이황의 말에 가깝고 이것을 요즘 그 유행하는 유전학, 생물학, 네. 요거 사실 공감 능력 타고나는 거고 사이코패스는 뇌 어느 부분이 결핍돼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 기대승의 말이 맞죠. 그렇죠. 사실 둘 다 맞는데 당시로서는 인간성이란 무엇이냐의 그 코어를 가지고 원래 그 학자들은 핀트 하나 어긋나는 거 가지고 3박 4일 동안 싸우는 거잖아요. 그랬던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에 가까운 게 퇴계 이황이고요. 기대승 같은 경우는 서양 철학으로 보면 경험론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면 데카르트와 조선 성리학자를 동급으로 볼 수 있나?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죠. 그렇죠.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철학 속 수준은요. 세계관도 그렇고 레벨도 그렇고 거기서 거기다. 그러나 우리는 국뽕은 마시지 말자. 냉정히 말해서 조선 유학은 인문학에 그친 건 사실이죠. 존재론, 인간론, 인식론, 윤리학, 미학 이런 거는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잖아. 퇴계 이황도 안다고. 이런 것들은 철저한 인문학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수학과 물리학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조선 성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관료잖아요. 그렇죠. 선비는 정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선비고 공부의 목적도 과거 시험이에요. 인문학을 정치에 반영하는 게 유학이잖아요. 입신양명이 목적이니까요. 그 입신양명은 배움을 세상에 쓴다. 네. 그러니까 철저한 인문학이자 사회학이에요. 이에 반해서 데카르트 같은 유럽 철학자들은 수학과 과학에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학자로서 특히 요즘 유행하는 융복합 학자로서 조선 선비들은 데카르트에게 안 되죠. 멀티플레이어다. 요거는 사실이죠. 과학자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이제 전 후대에 끼친 영향의 어떤 그 레벨, 전국구냐 전 세계급이냐. 그렇죠. 뭐 이제 뭐 그런 차이가 또 있겠죠. 어쨌든간에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어도 혼자 방구석에 있는 거와 전국에서 막 이름을 떨치는 건 또 다른 거니까. 근데 수준만 놓고 보자면 같은데. 그렇게 보면 데카르트도 친구들이 암살 위협을 한 덕분에 그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공감 능력 혹은 문명화된 결과 이걸 그냥 양심이라고 퉁쳐봅시다. 양심은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동물적 감정을 조종한 결과 요것이 이황의 이기 호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와 이는 따로따로 있는데 따로따로 이제 그 각자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그냥 있는 거고 데카르트처럼 기도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만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호발하는 거예요. 각자 따로 발한다. 그래서 기가 이를 채찍을 가지고 이성의 채찍으로 그 마찰을 몰듯이 해서 양심도 생겨나고 이 인간 사회가 굴러간다라고 하는 게 이황이에요. 이황은 데카르트와 비슷하죠. 이성의 조정을 받아서. 네. 그런데
공감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한 이 현대생물학과 일치하니까 기대승의 학설, 기대승은 이런 말을 했죠. 기대승의 학설을 이기공발설이라 그래요. 이기공발설, 함께,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일어난다. 이게 이기공발설이에요. 용어는 중요치 않아요. 네. 그래서 기대승은 이런 표현을 해요. 사단과 칠정을 외계의 물질에 감촉되어 동한다. 이게 데카르트가 인간이 감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것이 동물정념으로 돼서 정이 생기는지를 설명하는 방식과 동일해요. 연장, 네. 접촉면, 네. 외계 물질, 외계 감각, 외계의 물질에 감촉되어 동한다. 이게 기대승이 표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걸 이제 좀 더 쉽게 보면 자기 혼자 존재할 때는 이런 류의 감각이 없는데 네. 없다기보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외부에 하다못해 예쁜 여자를 봤기 때문에 음심이 차오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상들이 욕망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계의 물질에 의해서 그쵸. 동하는 거니까요. 우리 뭐 땡길 때 우리나라 동한다 그러잖아. 정확하게 이 말이거든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 텔레비전에서 수요미 식회 보자마자 배가 고파지는 바로 그런 거죠. 이게 데카르트가 연장, 레스 엑스텐사로서의 사물을 감각함으로써 패션이 생성된다고 하는 것 정확히 일치하는 표현이죠. 물론 그 사단 논쟁, 인간의 양심 논쟁에서 기대승과 데카르트는 다른 결론을 내리지만 기대승과 이황은 같은 결론을 내리고요. 네. 어쨌든 이 표현조차 기시감이 느껴질 정도로 유럽 대륙 철학과 조선 성리학이 놀라운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리학의 고장인 대구가 20세기 초에 빨갱이 동네가 된 게 맞아요. 이게 그 리버럴즘의 설명이었잖아요. 세계관이 같다 보니 빨리 흡수됐다라고 하잖아요. 마르크스 철학이 유럽 대륙 철학의 완결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대승이 이길 수 있었는데 이황에게 예의상 져줬었어요. 그 이황이 돌아가시고 나서 기대승의 유언이 나중에 기대승이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이 사실 내가 이겼어요 이러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기대승이 왜 내내 유리하게 이 노학자를 괴롭힐 수 있었냐면 송과성 같은 접촉면의 존재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황과 그 데카르트는 송과성 같은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원래 있다라고 설정해버리면 끝났잖아.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게 원래 있는 거에서 어떻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뭔데를 어떻게 나왔는데 설명해야 되니까. 뭘 거쳐서 나왔는데. 데카르트는 그 엘리자베스 영국 공주한테 당했잖아. 이황도 쩔쩔맸던 거지. 기대승에게. 그러니까 그 데카르트는 미소진리를 실현했는데 이황이 생각보다 그런 권위주의나 권위의식으로 찍어 누르기엔 좀 더 미적으로 좀 탁월하셨다. 그리고 대표님 기대승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로 찍을 수도 있었는데 저쪽은 미소진리로 그나마 했는데 이쪽은 권위로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너무 모양 빠진다. 끝까지 가보자 한 거지. 이때 기대승의 건방짐, 용기, 그 노학자, 당돌함, 성균관 대제약에게 도전하는 이 당돌함과 그 다음에 끝까지 존대를 하면서 모든 걸 받아주고 그 논쟁에 평등하게 참여한 이황, 이 두 사람이 거의 선비의 표상이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건 그게 있는 거. 아까 그 우리 데카르트가 일일이 편지 쓰다가 지쳤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수준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걸 모른 척하면 내가 그 자체로 학자로서 모양이 빠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다. 맞아. 키 뱉을 때 욕하면은 지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동등한 수준끼리 만났을 때 할 말을 서로 다 해야 나머지 애들이 엉겨붙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자기 왜냐하면 이 사단칠전 논변을 다른 사람들 다 구경하고 있었거든.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승의 수준이 높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한 악플이었으면 한숨을 쉬거나 뭐래 찍어 눌렀거나 뭔가 됐을 텐데 저놈을 잡아들이라.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는 이게 수준이 높은데 이건 이게 공개됐잖아.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뭐라도 코멘트가 없으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모양 빠지잖아요. 저 사람 지금 내 얘기했는데 나는 모른 척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런 이상한 사람. 기대승의 수준이 얼마만큼인지는 이황 정도 되면 당연히 알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심도 깊은 악플이었다. 이런 거. 논쟁해볼 만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역량이란 건 심대하면서도 간단해요. 의심하고 생각하며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 증명한다는 거는 즉 증명하지 못할 자유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서구 세계, 유럽 세계에서 최초로 탄생한 거예요. 이게 계속 발전되다 보면 포이에르바하까지 가면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신이 있는 게 되잖아, 인간이. 그럼 신의 창조자로서의 인간이란 개념까지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로써 르네상스에서 시작된 인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철학의 지원 사격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데카르트의 역량입니다. 요게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옛날에는 신이 중심이니까 신을 설명하지 않으면 내가 설명이 안 돼요. 신이 날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설명 안 됐고 아담과 이브는 어디서 온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창세기 뭐야 뭐 이런데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은
신은 좀 부차적인 거야. 부차적이란 말보다는 좀 뭐라 표현할까? 내가 일단 중요해. 왜냐면은 나만큼 근본적이지 않은 거죠. 아니 나조차도 지금 나가 나를 모르는데 신이 대상이 되잖아요. 증명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것도 있고 내가 나를 모르는데 신은 더 모르지. 그럼 애초에 이건 알 수 없는 게임이야. 그럼 나부터 알아야지. 근데 나부터 알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가는 사람들, 아까 공각기동지처럼 네. 갑자기 저 멀리 가가지고 I don't care가 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나 있네? 나 여기 있네? 근데 그럼 신은? 왜 그걸 굳이 물어보세요? 그렇죠. 내가 사유하고 제가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사유하고 논증하고 이해하고 인정한 것만 진실이다라고 하면 신은 굉장히 멀어지죠. 그럼 I don't care 하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일 수도 있고 신은 다른 의미로 고귀할 수 있겠죠 오히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 중심물의 사고방식이 좀 더 이제 다가오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신이 절대적이니까 신에게 복속하기 위해서 신의 윤리를 따라야 되는데 그거랑은 좀 별개로 나 중심으로 사고가 되는 게 나왔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근대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성리학도 불교의 그 종교적 세계를 인본주의로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그 의식적인 사상적 운동에 의해서 된 것이고 좀 신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유라시아 대륙에서만큼은 동서고금의 어떤 패턴이 있나 시대적인 한계와 넘어가는 그런 거 좀 동시대성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이황대감 댁에 노비가 한 200명 가량 있었다는 걸로 네. 역시 사람은 심신이 편하고 놀고 먹고 데카르트도 봐봐. 10시간씩 자고 그렇죠. 그래야지 뭔가 약간의 그 남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생각인 것 같은 거를 발전시켜서 나중에 자기 살아서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데 모르더라도 몇백 년 후에 공각기동대도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덕분에, 되는 거지. 네. 그런 거죠. 참 재밌어요. 몸이 약해서 누워있다 보니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된 관찰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근데 진짜 동감한다니까.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나는 정말 천재니까 가능한 거지. 제가 오늘 방송 내용을 이렇게 그 워드로 간단히 정리하면서 대표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진짜 데카르트가 대표님을 모르고 데카르트를 보면 이 사람 성격 특이한 애 정도인데 왜 그런지 알 듯 말 듯한데 무슨 말 봤는데 이번 주에 방송 녹음을 하면서 대표님이 너무 데카르트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유사 데카르트. 아니 왜냐면 이분이 어렸을 때 그래서 자기가 다 의심하는데 사람들 다 헛소리하고 어른들도 별거 없네 이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진실이 뭐 수학과 철학 나는 요거는 믿고 가겠다는데 그 비슷한 얘기로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좋아했던 게 어떤 그런 음악이나 책 같은 거였어요. 그 소설 주로 이제 그런 장르 예능 장르. 아이돌 왜 빼세요? 아이돌은 그거 좀 이유입니다. 뒤에요? 뒤고 이제 어떤 음악 애니메이션 네. 만화책 이런 거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내가 모르는 얘기를 더 깊이 있고 재밌으면서도 신선하게 그려주는 막 상상의 세계가 있는데 네. 정작 여기서는 그게 없는 거야. 그리고 어쨌든 작품이니까 왜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잖아. 교훈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게 좋았던 거지. 그 내적 완결성이 쾌감을 줘요. 그죠. 저도 약간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 좀 자폐 증세 비슷한 걸 알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제가 내적이었어요. 성격 자체가 내향적이고 계속 뭔가를 관찰하고 멍하니 보는 게 멍 때리는 애였는데 어떤 확고함을 주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어요. 클래식 음악은 1악장, 2악 특히 교향곡 1, 2, 3, 4악장이 완전한 완결성을 갖고 있어요. 이 낭만주의 시대, 베토벤 시대까지 오면 그거를 확인하고 배부른 교향곡 한 곡을 1, 2, 3, 4악장을 연달아서 들으면 어떤 포만감 느껴지는 거 있죠. 잘 먹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거에 일종의 안도감을 느끼는 거랄까? 나 홍 작가님 얘기했다 보니까 전혀 딴 생각이지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뭐야? 내가 왜 아이돌을 좋아할까? 그 센터가 있고 아니 데카르트가 네. 어렸을 때 프랑시스 프랑스와즈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 때문에 나도 어릴 때 주로 친구들이 여자애들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어릴 때 친구들의 어떤 그런 이미지랄까? 그것도 가능하겠다. 다 있었어요? 그치. 왜냐면 아이돌이 그런 류의 이상형을 쏙쏙 뽑아서 캐릭터성이 있잖아. 그렇죠. 뭐 청순한 여자, 뭐 친절한 여자, 톰보이도 있고, 뭐 흔히 말하는 교회 누나, 뭐 여동생, 뭐 절언니, 학교 친구, 절누나, 뭐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세트 구성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보다 보면 나한테는 되게 친근하고 되게 가까운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가능성 있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데카르트가 해서 외래관념, 본유관념, 인유관념 이런 거 만드는데 요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레스 엑스텐사 물질의 연장에다 요거 연장하면 데카르트 물리학 나와야 되지. 수학까지 나와야 되지. 수학이나 물리학에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뉴튼 물리학이 정립되는지 이런 얘기 나와야 되지. 요거까지 대표님이 완결성 얘기를 하시니까 수학이나 물리학을 좋아한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답이 있잖아요. 완결성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는 있지만 푸른 문제는 딱 완결이 있잖아요. 그치. 수식이 있고 완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때 그런 거 그쪽으로 빠진 게 좋아했던 아닌가. 네.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소설책을 읽으면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주인공은 절대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자기 이념을 갖고 가잖아. 근데 사실 내가 실제 세계에서 만난 인간들은 안 그렇거든. 부모님마저도 헛소리를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됐어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공상의 세계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 계속 영향이 있고. 이게 기질로 이제 데카르트는 수학 물리학 쪽으로 갔지만 뭐 이렇게 그치. 예능 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왜냐면 그런 거 그런 아닌가 싶어요. 공상으로 빠지는 게 내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공상으로 빠지면 내가 어느 정도냐면 나도 모르게 몇 시간이 가버리는 거야. 그게 고등학생 때까지도 그 공상하다가 창밖을 바라볼 때 어둑어둑해졌을 때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지. 고등학생 때 내가 그래서 고등학생 때 미분적분할 때 정말로 즐거우면서도 괴로웠던 게 미분적분을 푸는 순간 내가 공상에 빠져요. 와 이게 무한으로 가서 무한히 나눠서 뭐 무한으로 쌓아서 쪼개갖고 뭐 어쩌고 뭐 하는데 와 하면서 혼자 좋아가지고 근데 잘 풀지는 못해. 그냥 그 개념이 재밌는 거야. 그래서 혼자 상상하는 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와 하다가 보면 갑자기 집에 독서실에서 집에 갈 시간이야. 그리고 수식 정리하는 게 예쁘잖아요. 글자가. 네, 맞아요. 글자밖에 없는데 숫자가 답이 나오잖아. 그렇지. 10대 미스테리야 나한테는. FX에서 어떻게 0이 나오지? 맞아. 뭐지? 뭐 이런 건데 그런 그 신비주의적인 그러나 그 확고하면서 신비적인 그 쾌감 있잖아요. 거기에 데카르트 많이 천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좌표를 발견하면서 날 너무 괴롭혔어요. 저도요. 미지수 X를 정립하고 X축과 Y축을 만들고 Z축까지 만들어 3차원을 구성하고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원래 미적분을 개발한 것은 고대 이집트예요. 그 농지, 네. 그 홍수가 나고 다시 물이 썰려 나갔을 계량해야 때 되니까. 그 농지를 다시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미적분이 등장한 건데 이 미적분을 좌표를 등장시켜 현대 미적분으로 그냥 점프를 시켜버린 것이 데카르트고요. 역시 이 사람은 용병이었다. 문돌이 잡는 과거에서 우리를 잡으러 온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고 우리의 구원자. 아니 혹은 집에서 빈둥거리는 애들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맞아요. 왜냐면 진짜 이 아버지 마음이 이해돼. 나도 요즘에 그 생각해. 진짜 얼마나 미웠을까. 믿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좀 그러니까 그 순간은 발끈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있지 사람이. 미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진짜 자기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 허점을 이렇게 보고 뒤에서 보고 있다가 고양이처럼 보고 있다가 그건데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말뽐새로 그거를 이렇게 탁 낚아채서 말하는 아이. 그러면은 밉지. 그 때릴 수도 없어. 근데 또 바른 말 하잖아. 골골해가지고. 바른 말 하는데 때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또 왜 골골하니까 때릴 수도 없어. 그럼 이제 보통 아버지들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고 이제 끝나는데 이게 초등학생 때는 저 어릴 때 많이 선생님이 때렸으니까 애들. 초등학생 때 저학년 때까지는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기도 했어. 바른 말 하는 아이는. 그 바른 말도 아니야. 그냥 사실 그게 뭔 바른 말이야. 미운 말이지 미운 말. 그냥 그러니까 인간사에 그냥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냥 하다못해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야 좀 있으면 이거 하자. 근데 좀이 내 기준에 좀이 얼만큼이 좀이냐. 얼마큼 좀이냐. 그래서 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그래요? 좀 지났는데요? 그러면서. 화나잖아. 동규 나와. 이렇게 화나는 거죠. 유사 데카르트 대표님은 유사 스웨덴 여왕은 만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나도 안다니까. 그거 진짜 괴로워요. 그렇지. 뭐 아침에 건강에 좋다고 무슨 등산을 하자느니 아니야 난 집에 있는 게 정말 싫어. 좋다니까. 진짜 싫어. 그러니까 가끔씩 전화 와서 요즘은 이제 안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젊었을 때만 해도 친구들이 가끔 전화해서 야 집에 그러고만 있으면 어떡하냐. 나와서 좀 뭐 어디도 가고 뭐. 아니야 이게 제일 좋은데. 너무 좋아. 난 휴가 가서도 있잖아. 휴가에 어디서 무슨 펜션을 잡으면 거기에서 그냥 앉아서 있고 싶거든. 저도 가고 싶은 휴가가요. 요새 그러니까 되게 예쁜 리조트 그냥 하나 잡아서 거기서 수영하고 먹고 그 안에서만 있다가 오는 게 한 그 중에 하나예요. 수영까지도 안 바래. 나는 그냥 거기 여관이 있어서 햇볕 좋은데 가면은 좋잖아요. 앉아있다 그냥 그 동네 걸어다니다가 여기 밥 먹어야지 이러고 끝인데 여기서 맹점 저 수영 못 하거든요. 그래도 물놀이 하는 거에서. 저도 그런 걸 좋아합니다. 어디 그 외국에 나가면 소도시 있죠. 소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도시는 골라. 그런 그래서 거. 그 소도시를 골목골목 다 관찰하면서 한 달 정도 그걸 이제 머릿속에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치. 느긋하게. 너무 큰 데만 다니는 것보다는 저도 저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이제 좁혀서 그냥 거기 숙소에서만 있었으면 하는 말. 좀 괜찮고 깨끗한 데서 그냥. 근데 저는 데카르트와 대표님만큼 심하진 않다. 왜냐면 내가 집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네. 대부분의 일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진짜 집 밖에 일주일도 넘게
보름 가까이도 안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나는 먹을 것만 있으면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걸 인식을 못해서 심지어는. 그걸 내가 한 오늘이 번도 며칠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밖에 안 나갔다라는 걸 인지를 못해. 왜냐면 먹을 것도 이렇게 뭐 이마트 같은 데 시켜서 먹지. 맞아. 배달하면 되고. 그러니까 뭐 먹고 일하고 하는데 나는 그게 전혀 위화감이 없는 거야.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뭐 집이 뭐 데저트처럼 넓냐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게 안 넓어. 그 방만 있는데도. 근데 왜 그러지? 근데 내가 방금 데카르트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엔 역시 혼자가 아니었어. 혼자가 아니었어. 이분도 그랬을 거야 분명히. 그 좁은 막사에서 혼자 꼼지락대고 있는데 좀 나가서 좀 같이 축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야 난 이게 좋아. 놀아 나 있으면 불편하잖아. 그랬을 것 같아. 아파서 누워있고 골똘히 생각하고 관찰하고 의심하고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하고 했던 데카르트 일생 얘기를 했었고요. 연기가 그래서 아니라니까. 연기라기보다는 그 뭐라고 해야 돼? 정확한 좀 워딩 좀 만들어. 연기가 느낌이 아니라 그냥 들어보자요. 그래? 근데 이제 근데 이것도 하나의 페르소나 아니에요? 아니지 달라요, 그 사람은 이거는? 설정은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안 했다에 가깝지. 그냥 들어보자인데 정작 그분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굉장히 나랑 가까운 사람을 생각하는 거지. 내 편, 나랑 같은 류의 캐릭터라고 착각하는 거지. 듣고만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철학사가들이 가면을 쓴 철학자, 연기하는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했던 부분이 이 사람들은 데카르트만큼 아파본 적이 없으니 참 특이한 캐릭터네라고 했던 게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느낌인지 왜냐면 봐봐요. 예를 들어 어떤 미소지니스트가 있다 쳐봐요. 골수 한남충. 네. 근데 어쨌든 한남충은 무슨 내가 맨날 그러잖아. 한남충은 그럼 무슨 생각하지 하면서 듣는단 말이야. 근데 내가 듣는다 해서 이 표정을 이쁘기면서 이 병신새끼 이렇게 듣지는 않는다고. 가만히 듣잖아요. 가만히 듣는데 그럼 무슨 말 한남충 하나. 아저씨가 어디 가서 되게 트위터에서 조리돌림 당했는데 막상 나랑 얘기하면은 나는 그냥 듣고 있는데도 얜 내 편인데라고 가면을 썼다고 생각할 거라고. 바로 그 얘기인 거지. 그래놓고 난 또 다른 데 가서 만약에 그럼 페미니스트는 무슨 생각하는 거 듣고 있는데 나도 여기서 또 가만히 있는데 그럼 그 페미니스트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페미니즘을 이해하는 남성이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 치열한 연기와 가면 쓰기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느긋했던 관객으로서의 삶. 그렇죠. 되게 느긋하게 그야말로 관찰자의 삶. 그러니까 오히려 이 철학사가들이 했던 표현 중에 가면 쓴 철학자, 연기의 전문가보다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이거겠네요. 세상의 관관객. 그렇죠. 그게 맞아요. 왜 자기가 다 알더라도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딴지 걸진 않잖아요. 들어봅시다. 그래서 듣잖아. 자기가 훨씬 딴지 걸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러니까 봐봐. 문제는 부유한 아버지와 아픈 몸과 잘 타고난 머리의 조합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를 만들었어요. 호기심과.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순순하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끝까지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도 그러거든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바닥까지 한번 끝까지 얘기해봐. 바닥까지 얘기해. 뭐 어떻게 여자 도륙해?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고 페미니스트한테도 뭐 어떻게 그러니까 남자들 다 죽여? 다 죽여? 뭐 어떻게 할까? 끝까지 듣는단 말이야. 근데 듣는 게 막상 끝까지 들으면 이제 자기 얘기가 다 나오잖아. 내가 계속 치열업 하니까. 네. 그럼 나중에 그걸 조합하는 입장인 거죠. 그냥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내 속내를 이 사람한테만 다 얘기할 수 있었어. 여자를 도륙할 거야. 얘는 우리 편이야. 아마 그러니까 관객인데 가면을 썼다고 생각한 거지. 나중에 저놈이 딴 데 가서 딴 소리 하네. 그럼 이제 데카르트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나랑 같이 도륙하기로 해놓고. 그리고 여자한테 가서 또 저러고 있네. 데카르트는 이런 생각하는 거지. 저 사람도 별거 없구나.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별거 없구나. 결국은 네덜란드에서 스스로를 숨기고 이제 철학을 만들어낸 거죠. 왜냐면 방금 요 얘기 그거예요. 그러니까 딱 다 들었더니 그러니까 결국 둘 다 도륙하자는 얘기잖아. 해. 서로 해. 나는 빠질게. 난 스웨덴 가야지. 그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와 그의 철학을 얘기해봤고요. 서양 사상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네. 거의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음 정도의 인물의 중요성을 가진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의 재미와 교양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재밌게 들어주셨었으면 좋겠고요. 왜 웃어, 시온님? 아니 너무 말투가 너무 멘트라서. 아니 뭐 어떻게? 저 사람이 왜냐면 멘트를 칠 때 나오는 가식적 말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저번 웃었어요. 시간 우리 저번에 우리 뭐였죠? 뭐였더라? 데이비드. 그래. 다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2부 초 입에 들으면 이 사람 말투를 들으실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가식적인 말투가 아니라요. 너무 아름답죠. 아니 성령 충만의 말투지 대선 진리교 교주로서. 좋습니다. 이건 가식이 아니라 설교입니다. 내가 그 부분 편집하다가 정치 여러분, 요거 벨소리로 할까? 정치 여러분, 이 건방진 알람. 두 길 잃은 양을 제가 대선 진리의 성령으로 성령의 채찍질을 따끔하게 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편 2부 앞에요. 제가 다비드상 얘기할 때 홍 작가님 말들을 잘 들어보세요. 듣고 은혜 받으세요.
의문의 그녀 시호님, 네. 문화평론가 유사 데카르트 이동규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